70억 분의 1 탄핵 전문 방송 TBS 정봉재 품격시대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양 변호사님, 예. 이제 그래도 저쪽 자꾸만 예.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불복의 사유로 들고 있는 예. 8인 체제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그 가짜 뉴스 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예. 이른바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과거 공석 상태에서 뭐 그 재판이 다 위헌이라고 했다. 예. 이정미 재판관이 이게 가짜 뉴스거든요. 가짜죠. 예. 예, 그런 걸 이유를 들면서 이 재판 안 된다. 예. 이러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법리적으로는 아예 말이 안 되고 예. 말씀드린 것처럼 9명인데 7명 이상이면 재판할 수 있다라고 한 이유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중에서 헌법재판소가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멈춰서는 안 되니까 7명만 있으면 회의할 수 있다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모순이 뭔지 아세요? 이게 9명일 때는 이게 인용을 하려면 3분의 2가 있어야 인용을 하죠. 근데 8명일 때는 4분의 3입니다. 예. 그러니까 확률상으로는 사실은 인용할 확률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8명인 게 대통령 측에서는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숫자로만 놓고 본다면 단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의를 제기하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불복을 염두에 두는 절차고요. 네. 정치인들이 특히 원희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있지도 않은 말씀을 하셔서 이정미 재판관이 저런 말씀을 전혀 한 게 아니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헌법재판소에 이 결혼이 생겼는데 그거를 하루빨리 더 충원해주지 않는 국회가 잘못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 국회의 잘못을 꾸짖는데 거기에 대놓고 또 잘못을 하신 거예요. 저런 거는 굉장히 현재 시국에서 정치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갈등을 완화시켜야 될 게 정치인 역할 아닙니까?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거를 저렇게 더 갈등을 를 촉발시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갈등이 생기면 제가 먹어버려요 그냥. 근데 아무도 갈등하지 못하도록. 그 대통령 측 이제 대리인단 측이 대리인단 측의 재심 청구가 억지라고 아까는 말씀을 하셨지만 네. 억지라고 해도 만약에 재심을 청구를 했어요. 만약에 네. 그랬을 경우에 헌재가 재심을 어떻게 할까요? 그건 억지 질문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니 저는 진짜로 궁금해서. 좋은 날씨가 억지 질문을 해. 네. 그냥 재심 청구해. 네. 바로 그 자리에서 자르는 건가요? 기각. 네. 기각. 각하. 아예 법원에 들어올 자격이 안 된다라고 네. 할 때가 각하입니다. 쫓아내는 겁니다. 전문용어로 문전박대. 예, 문전박대.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예. 또 궁금한 거 없어요? 또 궁금한 거요? 예. 네. 아니, 저희 갑자기 궁금해서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아니 그런데 이제 네. 이 그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그걸 근거해갖고 정치인이 얘기하는 게 이게 엄밀히 따지면 허위사실 유포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예. 이제 가짜 내지는 뭐 이렇게 좀 잘못된 것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언론의 자유를 너무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너무 탄압한다는 것 때문에 그 가짜 뉴스를 쓴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 이정미 재판관이 과거에 그랬다라고 하면 이정미 재판관이 명예훼손 개인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근거한 예. 명예훼손. 예. 그거는 그러니까 개인이라든가 어떤 단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건 괜찮은데 예. 말씀드린 이유로 최근에 가짜 뉴스가 너무 많고 가짜 뉴스에 속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정말 저도 이게 표현의 자유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막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헌법학자들이 대통령이 탄핵 결정 이전에 사임을 하게 되면 네. 그래도 탄핵 열차는 달려야 된다.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탄핵 인용을 찬성하는 법률학자들조차도 3월 5일서부터 10일 사이에 대통령이 하야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네. 이런 얘기를 또 막 만들거든요. 또 자유한국당에서 아니 미리 하야하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이런 그 대화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물론 청와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네. 하야할 생각 없다.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탄핵은요 형사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인사상 손해배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날 만한 이유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만약에 불법적인 게 있다면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받는 겁니다. 일단 구별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왜 파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자진해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예 법으로 안 정해놨을까요? 그렇죠. 국무총리, 뭐 총리, 장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파면하면 헌재가 더 이상 탄핵 심판할 필요가 없다고 정해놨습니다. 예, 종료된다 이렇게 예. 돼 있죠. 대통령은 왜 없을까요? 인사권자가 국민이잖아요. 아하. 인사권자가 국민이니까 국민이 대신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거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나오면 헌법재판소가 없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럼 만약에 대통령이 하야를 해서 탄핵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대통령이 잘못해놓고 탄핵할 때마다 하야해버리죠. 그렇죠. 헌법재판소 넘어가는 순간 알았어 나 안 할래 이러면 되는 예. 겁니까? 그게 나랍니까? 아니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물론 법적으로 다툼은 있고 저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입니다만 저는 이것이 헌법재판소법 헌법에 그렇게 규정해 놓은 이유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이 진행 중인 그 탄핵 소추가 진행 중인 사람은 임명권자는 파면하거나 혹은 사직을 할 수 없다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규정이 대통령에게 없는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국민이니까. 국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4월 혁명, 4.19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해요. 그러니까 비서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하야한다고 선언한다고 하야하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직서를 내야 합니다. 네. 국민에게 내야 합니다. 그게 국민의 대표기관이 어딘가 봤더니 국회예요. 예. 그래서 4월 19일 4월 혁명이 일어나고 4월 28일 날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사직을 의결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이 진행 중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없었죠. 않았던 그렇죠. 때입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을 대신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예.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대통령 한마디 해줘도 될까요? 그 진행자께서 예.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어떤 분한테 대통령 갑자기 아슬아슬해집니다. 피의자 깨몽. 아, 네. 깨몽. 깨몽? 꿈에서 깨세요. 이게 깨몽. 이런 거 잘 모르나 보죠. 당황해서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당황해서. 그러면 이거 국민적 표현인데요. 국민의 수준에서 해야죠. 깨몽이 비어인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깨몽이 한자어예요. 몽은 한자어지 깨는 아니죠. 깨는 아니죠. 그러니까 한중 합작인가요? 합작이 아니라 예. 한중 교류. 한중 교류.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계속해서 불복 프레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 했어요.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 이런 불복 프레임은 어떤 지지층 결집을 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저는 나눠서 봐요. 일단 대리인단들이 주장을 하는 것도 그렇고 마지막 헌법재판소에서 이중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를 대독을 했죠. 예. 그 내용을 들어보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뭐가 잘못된지에 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주변의 사람들의 일탈이었을 뿐이고 가장 큰 거 내 주머니에 돈 들어간 거 없다. 예. 그걸 아직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개가 돼서 부인할 수 없는 일부분에 관해서는 뭐 연설문 표현 거쳤다 아니면 최순실이 그냥 내 옷가지 정도 챙겨준 사람이다 이런 걸로 최소한도로 인정을 하되 어쨌든 내가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한 게 없냐 이거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잘못하지 않았던 거고 대통령이면 그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죠. 우리는 아니라고 많은 국민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서가 그렇게 나오죠. 네. 그거가 하나가 있고 또 그 대통령의 말에 호응을 해주는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박사모 같은 데서 그렇게 호응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랑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우리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촛불 집회의 반대 집회가 2배를 넘어섰다. 예. 태극기를 들고 나오신 분이 애국심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나온 분들은 다 애국 안 하는 거예요? 매국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요, 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박사모에게 편지를 썼어요. 네. 어떤 내용의 편지? 박사모 전체에게 편지 쓴 거예요? 아니면 박사모 사이트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썼다고. 아, 네. 박사모 사이트에다 공식적으로 쓴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 박사모에서 편지를 100만 통의 편지인가를 보냈다. 아하. 그리고 박사모에서요?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답장을 받았다고 박사모에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아.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고 예. 뭐 나라를 걱정하시는 많은 시민들이
있어서 고맙다. 이런 식의 답장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박사모가 100만 명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데 박사모 회원은 일단 박사모 회원은요 10만 명 조금 넘어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갖고 있는 건 저예요. 18만 명. 네. 저는 24만 명까지 갔다 6만 명 빠졌어요. 제가 활동을 못하니까. 박사모도 한 15만 명쯤 되는데 100만 명한테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차별로 뿌렸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렇겠죠. 무차별로 모았거나 뭐 하여튼 뭔가 있었겠죠. 주위에 막 주소지를 모았고 뿌렸을 수 있는데 저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난 여기에서 승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승복할 수 없다는 것도 당연히 보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탄핵 사유가 없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지극히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권한이 정지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일단 법적 책임을 떠나서 정치적으로도 대통령 스스로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탄핵이 되건 말건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일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고맙다고 해야죠. 왜 그거를 공식적으로 또 답장을 보내서 그쪽에서 다시 한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구나라고 마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단계에서 마지막에 지금까지 헌재를 중심으로 해서 여론조를 폈는데 또 다른 제3의 여론전을 준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드는데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최근까지도 사실 오늘도 그런 얘기는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광화문 쪽으로 반대 집회에서 이렇게 가까이 간 건 처음이니까 어쩌면 대통령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바라건대 말씀드린 지금 헌법재판소가 뭐 우리 헌법과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다른 누구보다 법과 원칙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야죠. 겸허하게. 대통령이 따를 거면 애당초 저렇게 그 헌법 유린하는 이런 행동을 좀 안 하지 않았을까요? 뭐 저는 그래도 최대한 그렇게 바라고 싶습니다. 추운데 떨면서 방송했고 촉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아니 우주에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기를. 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게 궁금한데요. 이정미 재판관이 뭐 3kg 빠졌다. 정말 이게 그 역사상 둘도 없는 아마 이게 다시 오지 않을 그러한 그 탄핵 심판 같은데 8명의 재판관들이 성향이 이제 뭐 대체로 다 보수적인 성향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임명한 분들, 대법원장 임명한 분들, 국회에서 임명한 분들 해갖고 보면은 한 뭐 9명일 때 2대 9, 3대 6 정도로 이제 이렇게 보수적인 성향이 많은데 그분들의 그런 개별적인 정치적 성향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딱히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관들은 그러니까 법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게 법 자체가 보수적입니다. 가장 최후의 순간에 개입을 해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 일들을 항상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향은 대부분 보수적인 어떤 성향, 정치적인 게 아니라 성향 자체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바탕을 기본적으로 그래요. 법 자체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기본적인 성향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도 도저히 이거는 묵과할 수 없다. 그냥 넘어갈 수 없을 정도의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평소에 정치적으로는 보수건 진보건 넘어서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을 하는 사람들이 또 지켜야 될 것을 안 지킨 것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깐깐할 정도로 엄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현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나누고 분류하고 여의도에서 그런 거 자꾸 찌라시면 안 된다고 하던데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의도 정치인들은 너무 공학적으로 따지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정치공학 그분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각자가 몸을 담고 있는 집단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법원에서 검찰에서 평생 법만 보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법의 근거에서 생각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신념과 결론과는 영향관계가 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누가 자기를 임명했기 때문에 뭐 그분이 만약 그 법의 심판을 받고 구속되는 이런 상황들 이런 등등에 대한 고려도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법관의 양심에 대해서 법을 처음 공부할 때 배웁니다. 왜냐하면 법률가의 양심은 자기 개인의 소신하고 달라야 한다.
그러니까 법이 시키는 것들이 법률가의 양심이어야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배우는 것이 법조인들이 처음 배우는 덕목입니다. 자기 소신과는 상관없다는 거죠. 예,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좀 보수적인 성향, 또 내가 현 정권을 지지하는 성향, 이렇다고 할지라도 그 지지하는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게 되면 우선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심판하는 것이 법관의 자세다. 최소한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게. 예. 네. 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피해자다 자기가 하는 어떤 피해자 논리를 고수를 해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의견서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의견서 같은 경우에도 모르쇠로 계속 일관하는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헌재가 이 의견서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를 받아들일까요? 일단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이 다르다는 얘기를 강일원 주심이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형사재판이라면 검사가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입증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규명이 안 된 부분이 세월호 7시간 아직도 규명이 안 됐죠. 아직 규명 안 됐죠. 그게 만약에 형사법정에 서면요. 검사가 그 7시간 동안 몇 분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다 밝혀낸 다음에 그러므로 당신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해야 되는 게 형사재판 절차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헌법재판은 그렇게까지 따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검찰 소추위원회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에서 이러저러한 부분에서 왜 해명을 못합니다라고 물어봤을 때 적절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자유심증회에서 저걸 해명을 못한다는 건 대통령이 뭔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거나 최소한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네. 국민 생명을 구하는 임무를 다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지금 그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낼 때 13가지 사유를 냈고 네. 나중에 이제 그 편의에 따라서 4개, 5개로 압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뭐 국민 주권 의무 위반, 예, 대의제 민주주의 위반, 예, 권력 남용이죠. 권력 남용,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 네. 그다음 국민 생명권 보호의 위반, 그다음에 뇌물죄 등 이제 그 법률의 위반 이렇게 했는데 저게 다 그 탄핵이 인용돼야지 탄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 중에 한 가지 사유, 13개 중에 한 가지 사유만 인용이 돼도 탄핵이 되는 건가요? 저 중에 결정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 사실이 나오면 하나만 있어도 탄핵이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3가지가 많다고 자꾸 대리인단에서도 주장을 했는데 예. 누가 그렇게 많이 잘못 알아요? 누가 그렇게 많이 잘못해다 그랬냐? 그렇죠. 많이 문제가 제기가 됐으니까 많은 거지. 그러니까요. 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죠. 자, 향후에 이제 그 10일로 전망하기도 했고 13일로 전망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아까 일부에서 이제 한웅구 교수님은 7대1 정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교정해 드렸어요. 네. 8대0이다. 8대0이다. 예, 왜냐하면 이 엄중한 시기에 홀로 따로 떨어지는 그런 심리 판단을 할 뿐이나 그런 법률리가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예. 내 보기에는 이제 변호사시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8대0을 정정을 할게요. 예. 만장일치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왜 그러냐면 멋진 표현을 쓸 수 있는지. 네. 다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일부러라도 한 사람은 거꾸로 되는 의견을 냈습니다. 왜? 미래에 다른 의견이 바뀔 수도 있고 법이 바뀔 수도 있고 헌법적인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그런 가치를 판단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향후 탄핵 심판 일정과 변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현장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는 TBS 전국이 아니라 세계 최강의 탄핵 심판 전문 방송 TBS 정몽주의 품격 시대 광화문 18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에서 촛불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학자들조차도 3월 5일서부터 10일 사이에 대통령이 하야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네. 이런 얘기를 또 막 만들거든요. 또 자유한국당에서 아니 미래 하야하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이런 그 대화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물론 청와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네. 하야할 생각 없다.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탄핵은요 형사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인사상 손해배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날 만한 이유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만약에 불법적인 게 있다면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받는 겁니다. 일단 구별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왜 파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걸쳐서 자진해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예 법으로 안 정해놨을까요? 그렇죠.
국무총리, 뭐 총리, 장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파면하면 헌재가 더 이상 탄핵 심판할 필요가 없다고 정해놨습니다. 예, 종료된다 이렇게 예. 돼 있죠. 대통령은 왜 없을까요? 인사권자가 국민이잖아요. 이게 하나가 예. 이제 가짜 내지는 뭐 이렇게 좀 잘못된 것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언론의 자유를 너무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너무 탄압한다는 것 때문에 그 가짜 뉴스를 쓴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아니 지금은. 예를 들어 이정미 재판관이 과거에 그랬다라고 하면 이정미 재판관이 명예훼손 개인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허위 처벌할 수 사실에 있습니다. 근거한 예. 명예훼손. 예. 그거는 그러니까 개인이라든가 어떤 단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건 괜찮은데 예. 말씀드린 이유로 최근에 가짜 뉴스가 너무 많고 가짜 뉴스의 속놈들이 너무 많고 정말 저도 이게 표현의 자유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막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헌법학자들이 대통령이 탄핵 결정 이전에 사임을 하게 되면 네. 그래도 탄핵 열차는 달려야 된다.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탄핵 인용을 찬성하는 을 하죠. 근데 8명일 때는 4분의 3입니다. 예. 그러니까 확률상으로는 사실은 인용할 확률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8명인 게 대통령 측에서는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숫자로만 놓고 본다면 단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의를 제기하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불복을 염두에 두는 절차고요. 네. 정치인들이 특히 원희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있지도 않은 말씀을 하셔서 이정민 재판관이 저런 말씀을 전혀 한 게 아니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헌법재판소에 이 결혼이 생겼는데 그거를 하루빨리 더 충원해주지 않는 국회가 잘못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 국회의 잘못을 꾸짖는데 거기에 대놓고 또 잘못을 하신 거예요. 저런 거는 굉장히 현재 시국에서 정치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갈등을 완화시켜야 될 게 정치인 역할 아닙니까?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거를 저렇게 더 갈등을 분열 를 촉발시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갈등이 생기면 제가 먹어버려요 그냥. 근데 아무도 갈등하지 못하도록. 그 대통령 측 이제 대리인단 측이 대리인단 측의 재심 청구가 억지라고 아까는 말씀을 하셨지만 억지라고 해도 만약에 재심을 청구를 했어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헌재가 재심을 어떻게 할까요? 그건 억지 질문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니 저는 진짜로 좋은 궁금해서. 날씨가 억지 질문해. 네. 그냥 재심 청구해. 네. 바로 그 자리에서 네, 자르는 건가요? 아. 기각. 네, 기각. 각하. 아예 법원에 들어올 자격이 안 된다라고 네. 할 때가 각하입니다. 아, 쫓아내는 각하. 겁니다. 전문 용어로 문전박대. 예, 그렇죠. 문전박대. 알겠습니다. 네. 예. 또 궁금한 거 없어요? 또 궁금한 거요? 예. 네. 아니, 저희 갑자기 궁금해서, 네.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아니 그런데 이제 네. 이 그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그걸 근거해갖고 정치인이 얘기하는 게 이게 엄밀히 따지면 허위 사실 유포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 중에 70억분의 1 탄핵 전문 방송 TBS 정봉재 품격시대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양 변호사님, 이제 그래도 저쪽 자꾸만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불복의 사유로 들고 있는 8인 체제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가짜 뉴스 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이른바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과거 공석 상태에서 뭐 그 재판이 다 위헌이라고 했다. 이정미 재판관이 이게 가짜 뉴스거든요. 가짜죠. 예, 그런 걸 이유를 들면서 이 재판 안 된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법리적으로는 아예 말이 안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9명인데 7명 이상이면 재판할 수 있다라고 한 이유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중에서 헌법재판소가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멈춰서는 안 되니까 7명만 있으면 회의할 수 있다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모순이 뭔지 아세요? 이게 9명일 때는 이게 인용을 하려면 3분의 2가 있어야 인용